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바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아이야, 이리 와서 하랩이 곁에 앉거라. 밤이 깊고 창밖엔 벌써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구나. 화롯불이 사그라들기 전에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건 그저 흘러가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운 멸시 속에서도 올곧은 심지를 지켜낸 한 영혼에 대한 기록이란다.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의 끝다른 민가들과는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뚝 떨어진 곳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섬처럼 외로이 서 있었다. 지붕의 집단은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았고 흙벽은 비바람에 패여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사내 백정백이산 반리산의 집이었다. 밤이 되면 마을의 모든 집들이 등불 아래 따스한 온기를 나눌 때 이 산의 집에서는 오직 하나의 등잔만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그 빛 아래 이 산은 언제나처럼 숫돌의 칼을 갈고 있었다. 서걱서걱.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의 나이는 30줄에 갓 들어섰지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은 눈매와 굵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의 손은 소와 돼지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가르느라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굳은 살이 박여 마치 오래된 고목 껍질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서 늘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수군거렸다. 그 냄새는 그의 옷에도 그의 집에도 그의 숨결에도 배어 있어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손이 칼을 쥘 때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장인의 손보다도 섬세하고 경건했다. 그는 칼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손의 연장이자 그의 침묵하는 혀였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걱서걱. 숫돌 위를 오가는 칼날은 차가운 강철 조각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산의 손길에 화답했다. 그는 눈을 감고도 칼날의 어느 부분이 무뎌졌는지 어느 부분이 예리하게 섰는지를 손끝의 미세한 감각만으로 알아챘다. 그의 칼질은 잔인한 도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는 소의 목을 벨 때 돼지의 심장을 찌를 때 눈을 감고 아주 잠시 동안 그 생명의 마지막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말은 그의 칼끝을 통해 짐승의 영혼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그는 뼈와 뼈 사이에 가장 연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어 힘들이지 않고 살을 발라냈고 그의 칼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비단에 가위질을 한 듯 깨끗하고 정갈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그의 천한 신분과 손에 묻은 피만을 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도 그의 그림자만 비치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어른들은 그와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마을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마을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의 고독이 뼈저리게 드러나는 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다. 닷새에 한 번씩 열리는 장터는 온갖 소리와 냄새 활기로 가득 찼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생선 파는 안악의 목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사람 사는 세상을 실감케 했다. 이 산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만 장터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 장이 파할 무렵 사람들이 웬만큼 떠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도 그러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소금을 조금 사고 달아빠진 집신을 새로 구하기 위해 장터를 찾았다. 일을 마친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장터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 좌판 앞에 멈춰섰다. 하얗고 따끈한 찹쌀떡.
그에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한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아주 잠시 그는 망설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받은 엽전 몇 잎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구석에 놓인 떡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떡을 팔던 아주머니는 그의 행색과 손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떡을 직접 건네주지 않았다. 대신 지프로 엮은 작은 방석을 좌판 위에 툭 던지며 턱짓으로 말했다. 거기다 돈 놓고 가게.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 날아와 비수처럼 밝혔다. 이사는 아무 말 없이 엽전 두 잎을 방석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머니는 그 돈을 직접 만지지도 않고 나무 집게로 집어 따로 둔 돈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한 듯 집게를 옷에 쓱쓱 문질렀다. 이사는 김이 나는 떡을 받아들고 묵묵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휴, 저 천한 것 좀 봐. 감히 떡을 다 사먹네.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재수 없게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물을 팔던 좌판 옆을 지날 때 지게에 부딪혀 무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흙먼지가 묻은 무가 대구르르 굴러갔다. 이산이 허리를 숙여 물을 주우려 하자 무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손대지 마, 내 놈 손이 닿으면 누가 사가겠느냐. 그냥 가거라. 그 무는 내가 버릴 테니. 이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예를 표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손에 들린 떡은 이미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떡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에서 서걱거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의 심장에 쌓인 모래알 같은 설움이었다. 그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이사는 등잔에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떡을 마저 씹어 삼키고 벽에 걸린 칼들을 바라보았다. 날카롭게 빛나는 강철의 칼날들, 저것들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차별하지 않는 존재였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송이들을 보며 이사는 생각했다. 저 눈은 양반의 기와 지붕 위에도 천민의 초가 지붕 위에도 똑같이 내리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세상은 이토록 다른 것일까? 그는 대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묻은 채 다시 숫돌을 잡았다. 서걱, 서걱, 슬픔을 깎아내듯 외로움을 갈아내듯 이산의 칼 가는 소리만이 눈 내리는 겨울밤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첫눈은 밤새도록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양반댁의 검은 기와도 백성의 누런 초가도 심지어 이 산에 다 쓰러져가는 푸죽한 지붕 위에도 눈은 차별 없이 쌓였다. 그러나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마을에 퍼진 소식은 결코 평등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았다. 들었나 현감나으리 댁 맏며느님이 돌아가셨다네.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 개울가에서 발견되었다지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더군. 쯧쯧 금지옥엽으로 자라 시집 온 지 1년도 채 안 된 분이 무슨 근심이 그리 많아. 마을은 온통 현감 댁 며느리 연희 옌시아 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였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불길한 소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현감 김 판서는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려 했다.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그는 딸 같은 며느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건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결로 단정짓고 장례 절차를 서둘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며느리의 죽음이 부정한 죽음으로 낙인 찍히자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해야 할 마을에 장의사나 무당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부정한 기운이 옮을까 두려워하며 모두 고개를 저었다. 경노한 김 판서는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들이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해 당장 아무나 데려와 시신을 수습토록 하라.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아들 김학규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아비에게 속삭였다. 아버님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부정한 시신 더러운 피를 만지는 것이 어빈자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끝에 사는 그 백정놈 말입니다. 그날 오후 눈길을 헤치고 2명의 관아 포졸이 이산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 걷어차며 소리쳤다. 네 이놈 백정 이사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시다. 당장 우리를 따라 관아로 들어야겠다. 이사는 말없이 칼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하지만 백정에게는 질문할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옷을 여미고 포졸들을 따라 나섰다. 칼바람이 그의 뺨을 에었고 발밑의 눈은 질퍽거리며 그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관아에 도착한 이산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명령이었다. 김 판서는 그를 짐승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할 일이 있다. 뒷마당 광에 안치된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힐 준비를 하거라. 내 천한 손으로나마 망자를 위하는 공덕을 쌓을 기회이니 영광으로 알라. 그것은 명령이었으나 실은 더 없는 모욕이었다. 산 짐승을 잡는 것이 그의 업이었지만 사람의 시신을, 그것도 양반가 부인의 시신을 다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뒷마당의 낡은 광은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냉기가 가득했다. 중앙에 놓인 허술한 나무 판자 위 흰천으로 덮인 형체가 바로 연희아 씨의 시신이었다. 이사는 등잔을 한쪽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함께 들어온 포졸들은 문 밖에서 그를 감시하며 불결하다는 듯 연신침을 뱉었다. 이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흰천을 걷어냈다. 달빛 같은 창백한 얼굴에 젊은 여인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고운 비단옷은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얼음 조각을 매단 채 흩어져 있었다. 분명 비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이산의 눈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들어왔다. 그의 온몸의 감각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으며 단련된 그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일을 시작했다. 젖은 옷을 벗겨내기 위해 시신의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 차가웠다. 겨울 개울물에 빠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냉기는 단순히 물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떠나기 전 극심한 공포와 원한이 남긴 죽음의 냉기였다. 그의 손끝을 통해 그 냉기가 마치 독사처럼 그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는 작은 손칼을 꺼내 들었다. 시신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엉겨붙은 옷고름을 잘라내기 위함이었다. 칼끝이 조심스럽게 옷감에 닿고 스르륵 비단이 잘려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칼날을 통해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강렬한 감각이 그의 뇌리를 관통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이미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느낌의 파편들이었다.
거친 소나기가 목을 조르는 압박감, 숨이 막히는 고통, 배신감에 가득 찬 눈동자, 그리고 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 이 여인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살과 근육이 이 산의 칼끝을 통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억울하다. 이 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그저 시신이 아니었다. 진실을 도둑맞은 영혼 없는 육체였다. 거짓으로 봉인된 끔찍한 비밀 덩어리였다. 그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맡은 바 임무를 기계적으로 끝냈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새 옷을 입히는 내내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광을 나섰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잠식당한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엿보고 말았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편 회랑의 어두운 기둥 그림자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죽여오는 여인이 있었다. 현감되게 하녀인 듯한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온 집안이 쉬쉬하며 이 죽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서와 슈아였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등불 빛에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이 산을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백정에 대한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보았다. 짐승 같은 사내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와 연민을 이 산 또한 그녀의 눈에서 보았다. 죽은 주인을 향한 순수한 애도와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슬픔을.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아보았다. 며칠이 지났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연희아 씨의 장례는 소문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그날 밤 서화는 관아에서 쫓겨났다.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며 불길한 말을 퍼뜨렸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사실 그녀는 연희아 씨가 남편인 김학규에게 자주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결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김 판서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빈손으로 쫓겨난 서화는 갈 곳이 없었다. 학자였던 아버지는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는 길 위에서 그녀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하얀 눈이 그녀의 몸 위로 소복이 쌓여 마치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있는 듯했다. 그때 장작을 한 짐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산이 눈 속에 파묻힌 서화를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를 둘러맸다. 여인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 삶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산의 초라한 흙집, 화롯불이 피워지고 방 안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산은 서화에게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내어주고 쌀뜨물로 멀건 죽을 쑤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서화는 낯선 곳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경계했지만 묵묵히 죽을 쓰고 있는 이산의 넓은 등을 보고는 마음을 놓았다. 며칠 전 그 슬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내였다. 이산은 말없이 뜨거운 죽 그릇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기운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쫓겨나고 멸시받는 삶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온정이었다. 이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화롯불에 마른 나뭇가지를 더 넣으며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날 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울부짖었지만
두 외톨이가 내쉬는 숨결이 섞인 작은 방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따스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잔불처럼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이 깊어지자 이 산의 작은 초가집은 두 사람의 온기로 전보다 아늑해졌다. 이산과 서화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눈빛으로 작은 배려로 그리고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화는 짚을 엮어 달아빠진 이산의 집신을 새로 만들어 주었고 이산은 사냥해 온 작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녀의 시린 발을 감쌀 털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묻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아픔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아 가축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다. 사람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용하다는 의원도 신통하다는 무당도 속수무책이었다.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최참봉 댁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얻은 황소 중에 황소라 불리는 누렁소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소마저도 다른 가축들처럼 풀을 마다하고 눈만 끔뻑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참봉은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소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자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의 머슴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으리, 마을 끝에 사는 백정놈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짐승의 뱃속까지 꿰뚫어 본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최참봉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친 소리, 내가 체면에 죽지 어찌 천한 백정놈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이냐. 하지만 그날 밤 죽어가는 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운 그는 결국 체면보다 실리를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밤 최참봉은 하인 하나만을 데리고 몰래 이산의 집을 찾았다. 그는 다짜고짜 이산을 마당으로 끌어내다시피 하며 거의 명령조로 말했다. 내 소가 죽어가고 있다. 내 놈에게 짐승을 보는 기이한 재주가 있다 들었다. 와서 내 소를 살려내라. 살려만 낸다면 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쌀을 내려주마. 이사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최참봉을 쏘아보았다. 그는 돈이나 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옆에 서 있던 서화가 그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칼 두 자루를 챙겨 최참봉을 따라 나섰다. 최참봉의 외양간은 이산의 집채만 한 크기였지만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황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흐리멍덩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했다. 의원이 쓴 침자국과 약초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사는 소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목을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위로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다, 괜찮아.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가장 얇고 예리한 칼, 마치 버드립처럼 생긴 발꼬룡 칼을 꺼내 들었다. 최참봉과 하인은 기겁했다. 내 이놈 지금 소를 잡으려는 것이냐. 이사는 그들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칼날이 아닌 차가운 칼등을 소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가져다 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고 그의 의식은 오직 칼끝을 통해 소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의 손끝으로 미세한 진동과 온도의 변화가 느껴졌다. 건강한 근육의 탄력 피가 흐르는 고동, 그리고 그 모든 조화로운 흐름을 막고 있는
이질적인 존재. 간 아래쪽 위장 뒤편에 숨어 있는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 역병이 아니었다. 소가 잘못 먹은 쇠붙이가 오랫동안 안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이사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소의 옆구리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이 안쪽에 주먹만 한 고름덩이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째고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다는 하인을 불러 이산이 시키는 대로 했다. 과연 이산이 가리킨 곳을 째자 엄청난 양의 고름과 함께 녹슨 쇠조각이 터져 나왔다. 고름을 모두 짜내고 상처를 꿰매자 손은 기적처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서화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순수한 영혼이 거짓 없는 생명의 본질과 교감하는 능력이었다. 세상이 그에게 씌운 백정이라는 더러운 껍데기 속에 이토록 비범하고 귀한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이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화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에게 용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희아 씨의 억울한 죽음이 그의 마음을 밤낮으로 무겁게 짓눌렀다. 서화는 그의 고뇌를 읽었다. 이산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칼은 생명의 무게를 아는 칼이지 않습니까? 다음 날 이사는 관아로 향했다. 마침 현감 김판서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신의 인덕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산이 감히 그 앞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자 김판서는 역겹다는 듯 소리쳤다. 웬 놈이냐? 어디 천한 백정놈이 감히 관아의 마당을 밟아 소인들일 말씀이 있어 목숨을 걸고 찾아왔나이다. 이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인은 평생 짐승의 고기를 다뤄온 천한 백정입니다. 하여 소인이 아는 것은 오직 살과 피뼈에 대한 것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의 미천한 소견을 현감 나으리께 아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판서는 괘씸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말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말해보아라. 허나 허튼 소리를 짓거렸다간 내 놈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사람이 물에 빠져 숨을 거두면 폐에 물이 가득 차올라 시신이 무겁고 살같은 허옇게 붓게 됩니다. 허나 숨이 끊어진 후에 물에 던져진 시신은 다릅니다. 폐에는 물 한 방울 들어있지 않아 시신이 가볍고 목 졸린 흔적이 있다면 얼굴에 피가 쏠려 검붉은 반점이 남게 되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의 고통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의 근육이 종이를 쥔 듯 뻣뻣하게 굳어버리지요. 이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라가 김판서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연희아 씨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김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놈의 주둥이를 틀어막아라. 감히 요망한 말로 민심을 흐트리다니. 저놈을 당장 끌어내 매우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산을 마당으로 끌어내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쩍쩍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났지만 이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현감의 자리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때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날 이사는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내팽개쳐졌다. 서화가 달려와 그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어찌 이리 무모하십니까? 이사는 피투성이 입가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이었소. 내 평생.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해본 것은 이걸로 되었소. 이산이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최참봉 댁의 소를 살린 이야기도 함께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백정이 현감 나으리 앞에서 죽은 며느님 이야기를 했다지. 최참봉 댁소를 살린 것도 그냥 기술이 아니었다더군. 칼만 대고도 뱃속을 들여다본다지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경멸이 있던 자리에 조금씩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한 농부가 다리를 저는 자신의 돼지를 끌고 이산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 이산 양반, 우리 돼지 다리 좀 봐줄 수 있겠소? 양반이라는 이산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이산은 묵묵히 돼지의 다리를 살펴보고는 뼈가 어긋난 곳을 찾아 맞춰주었다. 농부는 고맙다며 삶은 감자 몇 알을 놓고 갔다. 그날 이후 그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더러운 백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이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산의 집 마당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돌았고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땅에도 마침내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산의 소문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한낱 백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실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고 거대한 권력에 맞선 한 천민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침내 그 소문은 도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라는 왕의 밀명을 받고 전국을 순행하던 어사는 즉시 방향을 틀어 이 마을로 향했다. 어사가 마을에 도착하기 며칠 전 서화는 밤을 새워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글솜씨를 총동원하여 연희아 씨의 억울한 죽음과 이산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현감 김판서 부자의 악행에 대해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넋을 위로하고 세상의 멸시 속에서 진실의 편에 선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관아의 신문고에 그 서신을 붙였다. 암행어사는 평범한 나그네 차림으로 마을에 들어와 민심을 살폈다. 그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서화의 서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역졸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마패가 번쩍였고 김판서의 세상은 끝이 났다. 어사의 첫 번째 명령은 연희아 씨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재검시하라는 것이었다. 춥고 음산한 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파헤쳐진 무덤가에 모였다. 김판서와 그의 아들 김학규는 사색이 된 채 벌벌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흙먼지가 묻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산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관에서 나온 검시관이 시신을 살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부패가 시작되었기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김판서 부자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순간 어사가 이산을 불렀다. 네가 바로 짐승의 뱃속을 꿰뚫어 본다는 백정 이산이냐? 그러하옵니다. 네가 보았던 것을 남김없이 고하렸다. 만약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네 목숨은 없을 것이다. 이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오랜 세월 단련된 그의 손끝이 시신의 목과 어깨 그리고 굳게 쥔 손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나으리 이분의 목덜미 피부 아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손끝으로는 느껴지는 미세한 피멍 자국들이 남아있사옵니다. 이는 거친 사내의 소나기에 강하게 잡혔던 흔적입니다. 그는 이어 시신의 굳은 손을 조심스럽게 펼치려 했다. 또한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몸에 힘이 풀려 손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나 이분처럼 소나기에 무언가를 쥔 듯 강하게 경직된 것은 죽기 직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해하는 자의 옷자락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시관에게 말했다. 이분의 폐를 갈라 확인해 보시오. 그 안에 강에서 들어간 흙탕물 한 방울이라도 있는지. 이산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태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듯했다. 검시관이 그의 말대로 시신을 살피자 과연 목 주변에서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폐 속은 깨끗했다. 결정적으로 억지로 펼친 시신의 손톱 밑에서 고급 비단옷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실오라기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학규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이산의 손이 아니라 죽은 아내의 원혼이 자신을 고발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김판서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로 위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인과응보는 혹독했다. 김학규는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졌고 김판서는 아들의 죄를 은닉하고 관직을 남용한 죄로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멀고 험한 유배지로 보내졌다. 한순간에 하늘을 찌를 듯했던 현감 일가의 권세는 풍비박산이 났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암행어사는 이산을 따로 불렀다. 이산, 너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어떤 양반보다도 올곧은 마음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것이다. 이에 나라에서는 너의 공을 높이사 너에게 씌워진 백정이라는 굴레를 거두어 주기로 하였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백정이 아닌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 양민이다. 그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파격적인 명이었다. 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그를 옥죄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봄이 완연해졌을 때 이산과 서화는 작은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찾아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큰 집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끝에 있던 이산의 낡은 초가집을 함께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아늑한 새 집을 지었다. 이산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도축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픈 가축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였고 그의 집은 이산 의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서화는 집 앞에 작은 텃밭에 약초와 채소 그리고 예쁜 꽃들을 심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텃밭은 나날이 푸르러졌다. 집안에서는 그녀가 읽어주는 책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고 마당에서는 이산이 새끼 짐승들을 돌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어느 맑은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쪽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서화가 이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흉터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이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칼은 수천의 생명을 베었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소. 서화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신의 칼은 언제나 진실만을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을 비춰주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이겨낸 시련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평온한 삶에 대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 멀리 마을의 집들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산과 서화의 작은 집 굴뚝에서도 행복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노을 지는 하늘 속으로 따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이야,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단다. 밖에는 눈도 그치고 하늘엔 별이 총총하구나. 기억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무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란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눈빛만 있다면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결국엔 꽃피는 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자, 이제 그만 자거라. 부디 좋은 꿈을 꾸려무나.